각 가정에서 이제 추석을 맞아서 차례상도 차려야 되고 긴 연휴 동안 먹을 먹거리도 준비하느라 그 비용 진짜 상차림 비용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에 맞춰서 명절을 앞두고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됐는데요. 이 소비 진작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를 두고는 이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반짝 효과에 불과했던 것인지 우리 강적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받으셨는지 어디에 쓰셨는지. 2,000은 안 주시던데요? 예. 2차는 안 주셨어요. 오케이, 1차 그럼 받아서, 일차는, 1차 예. 받아서 좋네. 아내 거 제 거를 모아서 아내 헬스장을 헬스클럽을 끊어줬던 걸로 사용을 했거든요. 상남자네. 운동을 더 열심히 헬스장에는 하라는 활기가 돌았네요. 네, 확실히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고 초반에는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그 소비 진작에 도움을 주겠죠. 근데 사실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 한두 번 정도 뭐 큰 금액을 사용하고 나서 그냥 원래대로의 소비 습관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는 그 대통령께서 자꾸 이 경제학의 기본이랑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돈 주면은 누구나 좋아하겠죠. 그런데 물가 오르는 건 예상된 거였거든요. 그 무조건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한 달에 보통 소비 액수가 한 30조 정도 됩니다. 이 소매하면 소비 액수가. 그런데 13조를 풀면요. 물건은 30개였는데 43명이 달려드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전 이렇게 되는 순간 가격은 뛰죠. 근데 우리 잘 알지만 물가는 올라가면 안 내려오죠. 버스값 내리는 거 맞습니까? 짜장면 값도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죠. 떨어진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 오른 물가는 내리지 못할 것이다. 저 여기서 받아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때 헬리콥터 머니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돈 엄청나게 씌워내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머니로 돈을 꽂아주는 걸 처음 받아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금리밖에 없어요. 금리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대출 받았던 것들 그런 것도 다 부도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못 갚아서 다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과연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경제는 말이죠. 누군가 손을 대는 순간 나중에 반드시 보복합니다. 제가 이제 다 말씀들 하셨으니까 이제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소비 쿠폰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추경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거다. 이건 한국은행이 하는 얘기니까 한국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정치적 발언은 아닐 테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국가가 작심하고 이른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꾸리고 그 형식을 백화점이라든지 사치제가 아니라 소비재로 쓸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그 영역도 제한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사실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실험, 이 거대한 경제 실험이 그냥 헛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부처가 모두 여기 매달려서 이 분석하고요. 그리고 실제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분석해서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만 막 풀어주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근거 없이 공격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차라리 그런 분배 정의나 이런 것들 아니면 온기를 내리는 거면은 차라리 직접 지원금이 나아요. 그게 근데 소비 쿠폰으로 가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만 놓고 봤을 때요. 맛집이랑 좀 덜 그 잘 되는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쿠폰 왕창 풀면 맛집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구조로 이게 이거는 그래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그 이제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전체의 매출이 늘었고요. 다만 이게 지속화되지 않고 이번에 뭐 발표됐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다시 또 그냥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다. 그러면 이게 장기 효과는 아니고 단기 효과구나. 그리고 이 단기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만큼을 쓰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을 이기는 학문은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이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좀 봐야 되고 숫자만 대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물가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 이 심리에 대해서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심리가 과연 어디로 튈까라는 걸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다 주변에 내가 먹는 짜장면, 무슨 과자, 버스 요금 이런 거 다 오르는데
이게 과연 집값은 안 오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럼 집값은 월세는 어떨까, 전세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를 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팩트의 영역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말씀하신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국민 자산이 이제 매몰되어 있잖아요. 네. 거의 한 국민 자산의 총 자산의 70% 정도가 이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산 투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노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 구조 전반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동성이 막 극대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어요. 그래서 팔아요. 그럼 다음에 뭐 살 건데요? 그럼 집 사야 되잖아요. 당연히 부동산으로 가는 방향 아닙니까? 야, 저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셨다니. 야.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단타 매매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구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그걸 가지고 경제 어떤 선순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데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금융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경제 활성화, 기업 투자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쪽으로 길을 열려고 하고 다양한 방법의 금융 투자 방법들을 열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주목하자는 말씀입니다.